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한양 땅에서 100리쯤 떨어진 어느 고을에 춘복이라 하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3, 얼굴은 선비저리 가라 하는 고운 얼굴이나 그의 키는 6척이 넘어 대문 들어설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고 어깨는 황소 멍에만큼이나 떡 벌어졌습니다. 헌데 이 총각 덩치와는 영딴판으로 마음씨가 어찌나 곱던지 아이고, 할멈, 그 무거운 걸 어찌 드시려고? 지게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진 노파를 보면 제 일도 아닌데 덥석 빼앗아 들었고 빚에는 초가집을 보면 제 돈으로 짚을 사다 지붕을 덮어주곤 했답니다. 동네 안악들이 모인 개울가 빨래터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지요. 저 춘복이는 전생에 절에서 부처님 발가락이라도 닦았나배. 어찌 저리 착한고? 글쎄 말이여. 근데 저렇게 멍청하니 착해서야 어느 년이 시집을 오겠는가? 허나 하늘이 이 순박한 총각에게 남몰래 내린 복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것이 마을 앞 정자나무 가지만큼이나 우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남들보다 좀 크구나 싶었지만 실은 마을 앞 느티나무 둥치만한 물건이었답니다. 그러던 6월 무더위가 한창이던 날 품위를 마친 춘복은 온몸이 소금에 절인 듯 땀범벅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더위에 똥구멍까지 땀이 나는구먼. 개울가 버들 그늘을 찾아 들어간 춘복은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아 발을 담갔습니다. 지원해라. 극락이 따로 없네. 적삼을 홀랑 벗어 바위에 널고 바지끈도 스르륵 풀어 바람이 들어가게 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휘잉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와 헐렁한 바지가 팔랑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장터 좌판에 걸린 대구포처럼 우람한 그것이 햇빛에 번쩍 드러났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울 건너편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던 박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야, 저게 대체? 빨래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퐁당물에 빠졌습니다. 세상에나, 저게 사람 것이야? 당나귀 것이야? 박 부인의 얼굴이 삶은 문어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춘복은 여전히 눈 감고 콧노래를 부르며 발장구를 치고 있었지요. 물 만난 고기로새 살랑살랑 시원해라. 박 부인은 황급히 빨랫감을 대충 건져 들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이 장터에 소금 팔러 간 틈을 노린 박 부인. 분을 발라 뽀얗게 단장하고 붉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춘복이 묵는 초가집으로 찾아갔지요. 춘복, 총각, 거기 계시오? 예? 누구시오? 문을 열고 나온 춘복. 박 부인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낮에 더위 먹으셨을 텐데 우리 집에 막걸리가 시원하게 익었거든요.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아이고, 그럴 수가. 제가 뭐라고. 에이, 그러지 말고 오셔요. 혼자 먹기도 적적한데. 춘복은 순진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따라갔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술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두부전에 파전, 막걸리도 여러 통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귀한 걸? 호호, 총각이 품이라느라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박 부인의 손이 술잔을 따르는데 자꾸만 떨려서 술이 찰랑찰랑 넘칠 뻔했답니다. 허나 눈길은 계속 춘복을 훔쳐보았지요. 총각은, 장가는 언제쯤? 뭐, 돈 없는 놈이 무슨 장가를 가겠습니까? 하하. 아니, 총각 같은 분이야. 여자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박 부인은 슬금슬금 춘복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총각은 정말 튼튼하게 생기셨네요. 어깨도 넓고, 다리도 굵고, 아니, 부인. 호호. 뭐가 그리 부끄러운가? 박 부인이 더 몸을 기울이려는 순간 쿠왕! 방문이 발길질에 박살이 나듯 열렸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마누라를 꼬시고 있어? 박서방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불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알이 불덩이처럼 튀어나왔고 콧구멍에선 김이 펄펄 났지요. 아이고, 서방님. 아니 이것이 서방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춘복은 혼비백산하여 방에서 나와 뛰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 오해는 개뿔 죽어라! 몽둥이가 휙휙 공중을 가르자 춘복은 바지끈도 제대로 못 묶은 채 뒷문으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도둑놈이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고을 사람들이 밖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지요. 춘복은 정신없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시덤불에 엉덩이가 긁히고 돌부리에 발가락이 찢어졌지만 그저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산 중턱에 이르러서야 겨우 숨을 돌렸지요. 헉헉.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저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러 갔을 뿐인데 박서방 저 독한 놈이 날 잡으면 반병신을 만들어 놓을 거야. 춘복은 조심스레 산을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박서방 패거리는 아직 이곳까지 오지 않았지요. 빨리 짐을 싸야겠다. 허름한 보퉁이에 옷까지 두어 벌을 쑤셔 넣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저놈이 저기 있다! 잡아라! 새꿀 춘복을 잡아라! 박서방이 동네 왈패들을 몰고 오고 있었지요. 손에는 몽둥이의 낫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맞아 죽겠구나. 춘복은 보퉁이를 등에 지고 뒷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춘복은 사흘을 걸어 어느 고을에 도착했지요. 얼마나 정신없이 걸었던지 춘복의 발은 부르트고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이 타서 죽겠네. 개울가로 비틀거리며 내려간 춘복. 찬물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셨지요. 후아, 살 것 같구나. 다. 바로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김상득, 그 호색하니 또 안씨 과분의 집에 기웃거렸다더라. 쯔쯔, 그 두꺼비 같은 놈이 무슨 배짱으로. 그러게 말이야. 안씨 과부가 얼마나 고운데.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근데 일꾼이 또 도망갔다며. 벌써 세 번째야. 김상득이 내가 여기 있으면 거시기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다잖아. 춘복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일꾼을 구한다고? 그가 떡하니 일어서서 다가가자 아낙네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머니, 물귀신인가 했네. 저기, 아주머니들. 품일자리를 찾는데요. 아낙네들이 춘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거지꼴이었지만 어깨는 성문짝만큼 넓고 팔뚝은 참나무 둥치 같았지요. 어머, 힘은 장사네. 근데 총각, 좀 씻고 다녀야겠다. 하하,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총각 겁은 없소? 무서운 양반이 자꾸 들락거려서 일꾼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춘복이 헤헤 웃었습니다. 저는 겁이 없어서 탈입니다. 하하. 아낙네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동구 밖에 기와지붕에 백목련 나무 있는 집. 안씨 과부네야. 인물은 곱지만 팔자가 기구해.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객사했거든. 30도 안 된 나이에 홀로 되었으니. 춘복은 연신 고맙다며 절을 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큰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 백목련이 구름처럼 피어 있었지요.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젊은 하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 품일하러 왔습니다. 하녀가 춘복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잠깐만 기다려요. 잠시 후 하녀가 나와서 말했지요. 마님께서 들어오래요. 근데 일단 저 우물에서 얼굴이라도 씻고 오세요. 춘복은 우물물로 대충 얼굴과 손을 씻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헉, 춘복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뽀얗고 흰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했답니다. 품위를 하러 왔다고 들었소. 예. 아, 예. 춘복이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소?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장작 패기, 물 길기, 지붕 고치기, 담장 쌓기 다 합니다. 안씨 부인이 춘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순박하고 우직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럼 오늘부터 일하시오. 품삯은 단량 쳐 드리겠소. 아이고,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헌데 지금 그 꼴로는 일을 못하겠구려. 안씨 부인이 하녀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춘복에게 옷가지 중에 깨끗한 걸로 가져다 주거라. 예, 마님. 그날부터 춘복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첫날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이야, 춘복이 정말 일을 잘하네. 하녀 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춘복.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던 안씨 부인이 하녀에게 일렀습니다. 분이야, 찬물에 꿀을 타서 가져다 드려라. 예, 마님. 춘복이 꿀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며 안씨 부인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전에 온 일꾼들과는 확실히 다르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곳은 다 고쳐지고 장독대도 정리되고 나무도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어느 날 저녁 춘복이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데 안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나왔습니다. 춘복아, 예, 마님. 요즘 일이 많아 고생이 많구나. 앞으로는 저녁끼니 때 반찬을 더 넉넉히 보내도록 하마. 아이고, 지금도 너무 과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밤에 이상한 인기척이 들리거든 꼭 알려주거라. 안씨 부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예, 마님. 제가 밤마다 집 둘레를 돌면서 살피겠습니다. 안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달빛에 비친 옆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춘복은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주인 마님을 섬기게 된 것이 정말 복이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가 있었으니 뭐, 안씨 과부가 새 일꾼을 들였다고? 김상득이었습니다. 나이 40에 천만 셋을 거느린 새꼴이었지요. 그래, 어떤 놈이냐? 춘복이라는 젊은 총각인데 덩치가 소만합디다. 김상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젊은 것이 과부 집에 들어갔다. 혹여 그런 머슴한테 넘어가지는 않겠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안씨, 첩으로 들이면 기가 막힐 것인데. 아니야. 먼저 합을 맞춰 보는 것도 방법이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6월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해걸음 무렵부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개들은 꼬리를 말고 숨어들었고 닭들은 회에서 떨어질 정도였답니다. 춘복은 행랑채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문득 일어났습니다. 이런 밤이면 도둑놈들이 설치기 십상인데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그는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두른 채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요. 한편 안채에서는 안씨 부인이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천둥 소리에 잠이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이 빗소리 왜 이리 불안한지. 그때였습니다. 창호지의 커다란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끄억! 비명을 지르려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내가 방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온 눈, 메기처럼 축 늘어진 수염, 돼지 비계 같은 뱃살, 김상득이었습니다. 헤헤. 부인,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려. 김상득, 당장 나가시오. 쉿, 조용히 하시오. 김상득이 등잔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이 먹물처럼 깜깜해졌지요. 이 빗소리에 누가 듣겠소? 헤헤. 김상득이 희죽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늘과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게다가 축축한 몸에서는 젖은 개 냄새까지. 의액, 안씨 부인이 구역질을 하려는데 김상득의 축축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고운 손, 비단결 같구려. 놓으시오. 이 더러운. 안씨 부인이 손을 빼려 하자 김상득이 더 바짝 다가왔답니다. 부인, 이 밤이 지나면 내 사람이 되어 주시오. 내가 네 번째 첩으로, 아니, 셋째로 모시겠소. 미친 소리. 차라리 죽겠소. 아이고, 그럼 무서운 소리 마시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한밤중에 사내가 들었다 하면 동네방네 입방아에 오를 텐데. 김상득이 안씨 부인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제 순순히. 그가 기름진 손으로 안씨 부인의 얼굴을 만지려는 순간 콱직 문짝이 부서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개자식! 춘복이었습니다. 헉, 내 놈이. 김상득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춘복의 집게 같은 손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감히 우리 마님께 더러운 손을! 춘복이 김상득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깍, 목이. 김상득의 짧은 다리가 허공에서 바둥바둥거렸지요. 꼭 통돼지가 매달린 것 같았답니다. 놓으라고! 그래, 놓아주지! 퍽. 춘복이 김상득을 마룻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등뼈야. 김상득이 자라처럼 바닥을 기었지요. 끄악, 살려줘. 살려달라고! 춘복이 발로 김상득의 엉덩이를 밟자. 뿌웅. 김상득이 방귀를 뀌며 오줌을 질질 쌌습니다. 아이고 뭐니, 이 더러운 놈! 마님 방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춘복이 인상을 찌푸리며 김상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이 더러운 놈아! 다시 한 번만 우리 마님 근처에 얼씬거리면 거시기를 뽑아서 개밥으로 던져줄 거야. 킥, 안 와. 절대 안 와. 겁에 질린 김상득은 죽을 힘을 다해 방을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복이 부싯돌로 등잔에 불을 켰지요.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춘복이 조심스레 다가가 묻자 안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복아, 예, 마님. 정말 고맙구나. 안씨 부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시면 안 됩니다. 안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춘복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조금만 여기 있어 주겠니? 아직도 무서워서. 예, 마님. 제가 날이 밝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춘복의 우직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듬직해 보였지요. 안씨 부인은 춘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구해준 사람이 왜 이리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볼이 붉어졌답니다. 춘복아, 예, 마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춘복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건 제 도리입니다. 그날 밤 춘복은 정말로 날이 밝을 때까지 대청마루를 지켰습니다. 안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춘복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지요. 이튿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안씨 부인은 춘복이 일하는 모습을 창호지 너머로 자꾸 훔쳐보았습니다. 저 넓은 어깨, 든든하구나. 춘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이 날 보고 계신가? 왜 자꾸 가슴이 뛰지? 며칠 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마주쳤을 때였지요. 아, 마님. 춘복아, 그날 일은 정말. 아이고, 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씨 부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녁 반찬을 더 푸짐하게 보내도록 하마. 그리고 예, 밤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면 좋겠구나. 아직도 무서워서. 춘복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예.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녀분이가 이 광경을 보고 마님에게 다가가 킥킥거렸지요. 아이고, 마님.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지셨어요? 뭐가, 더워서 그런 거야. 예? 지금 바람이 선선한데요? 그건 어젯밤에 놀란 게 아직. 호호. 그런데 왜 춘복만 보면 더 빨개지시는 거죠? 안씨 부인은 황급히 안채로 들어갔고 춘복은 혼자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마님 생각이 나지?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그러는 사이 진흙범벅이 되어 도망간 김상득은 혼자 방에 들어 앉았습니다. 과부를 품은 것도 아니고 머슴 따위에게 치욕을 당하다니. 춘복이 내가 감히 나를 걷어차.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니 김상득은 화병에 몸져 누워버렸지요. 그렇게 사흘을 끙끙 앓으며 누워있던 김상득. 넷째 날 아침 그의 두꺼비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주먹이 안 되면 혀로 무너뜨려야지. 무슨 생각인지 김상득은 벌떡 일어서 밖으로 나갔고 어느새 장터 주막에 들어섰지요. 헌데 김상득은 일부러 구석자리가 아닌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한숨을 쉬었지요. 이후 세상이 하도 말세라. 왜 그러시오? 옆 탁자의 장 서방이 물었습니다. 김상득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아, 장서방 아니요. 혹시 그 안씨 과부 댁 아시오? 알지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다던데. 겉만 곱지 속은. 김상득이 말을 끊고 입을 다물자 주막 안 사람들이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에휴, 말하기도 부끄럽소만. 김상득이 술잔을 비운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다 들리는 목소리였지요. 내가 엊그제 밤 하필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래서요? 담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상득이 침을 삼키며 계속했지요.
머슴 놈이, 그 춘복이란 놈이 안채에서 나오는데 옷고름이 다 풀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게다가 저고리에서 여인 분냄새가. 말도 안 돼! 주막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웅성거렸습니다. 양반가 과부가 머슴하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이튿날 빨래터. 아낙네들이 방망이질도 잊고 수다를 떨었지요. 언니 들었어요? 안씨 과부가 머슴하고 밤마다 뒹군다며? 김상득이 직접 봤대요. 옷고름도 풀어헤치고 그뿐이 아니래? 여인 웃음소리가 밤새 들렸다는구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점잖은 척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 온 고을이 이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안씨 대간치. 하녀 분이가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마님, 분이야,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장터에서 마님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라니? 분이가 훌쩍이며 전했습니다. 마님이 춘복이 하고 밤마다 흑흑. 뭐라고? 안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말이 온 고을에 떠돈단 말이야. 나도 나지만 춘복이가 위험해질 것인데. 머슴이 양반과 여인을 취했다고.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춘복이 장작을 패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이야, 마님이 왜 사흘째 안 나오시니? 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니? 분이가 울며 소문을 전했습니다. 춘복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런 나쁜 놈, 김상득이 거짓말을. 춘복이 안씨 부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춘복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들어오지 마라. 마님, 한참을 애원한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춘복은 할 말을 잃었지요. 사흘 만에 본 안씨 부인은 뺨은 움푹 패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마님, 이게. 방으로 들어온 춘복에게 안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김상득이 이걸 보냈어. 춘복이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내일 밤 자정 순순히 보쌈에 응하시오. 거부하면 춘복을 양반 부녀자 겁탈죄로 관하에 고발하겠소. 그 죄는 차명이요. 게다가 더 큰 소문을 퍼뜨려 둘 다 이 고을에서 못 살게 만들겠소. 이런 개 같은 놈. 춘복이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탁 쳤지요. 마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 춘복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습니다. 제가 마님인 척하고 보쌈 당하겠습니다. 뭐라고? 안씨 부인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메고 가는데 누가 안을 보겠습니까? 하지만 내 덩치를 어떻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마님 옷을 입고 머리에 가채도 얹고 얼굴에 분도 바르면 춘복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그리고 김상득 집에 도착하면 그때 그놈을 완전히 끝장내겠습니다. 춘보가 너무 위험해. 마님, 저만 믿으세요. 그 녀석 거시기를 뽑아서 걔한테 던져주겠습니다. 다음 날 여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춘보가 일단 속옷부터 입어봐. 분이가 속옷을 들고 왔는데 춘복의 허벅지에 겨우 걸렸지요. 이런, 너무 작네. 그럼 마님, 치마를 속옷으로 쓰고. 비단 저고리를 입히는 장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팔을 구부려봐. 끙. 쩍. 아이고, 또 찢어졌어. 세 번째 저고리도 등에서 찢어졌습니다. 푸아. 분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두운 밤이니까. 춘복이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춘복이 안씨 부인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끼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한 산에 둘이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쉿. 조용히. 춘복은 깊이 잠든 척을 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잘 자고 있네. 빨리 싸자. 사내들이 보자기로 춘복을 돌돌 말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상한데요? 뭐가? 여인이 왜 이래 무겁나요? 누가 보면 돼지를 드는 줄 알겠어요. 닥치거라. 김대감이 이런 과부를 좋아하겠지. 이제 놈은 그만하고 어서 힘주거라. 깜깜한 밤, 춘복은 묵직한 보자기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보자기 천이 콧구멍을 간지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드디어 김상득의 별당 마당. 쿵. 보자기를 내려놓자 두 사내가 동시에 허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김상득이 종종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라. 드디어 안씨 부인을.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끈을 만지작거리는데 대감님, 큰일이에요. 여종이 치마를 들어 올리고 뛰어왔습니다. 마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십니다. 뭐, 김상득의 혼이 쏙 빠졌습니다. 그의 본처는 동네에서 암호랑이로 불리는 여인. 한 번은 김상득이 여종을 흘끗 봤다가 밥상이 날아온 적도 있었지요. 빨리 이거 어디 숨겨. 어디에요? 재수 씨 방이다. 처가 거기는 안 들어가. 머슴들이 다시 끙끙대며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재수 씨 방 앞. 김상득이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열어. 문이 조금 열리자 정한숙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시아주버님. 김상득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기 둘 거니까 입 다물고 있어. 머슴들이 거대한 보자기를 방바닥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정한숙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도 못했지요. 쾅. 문이 닫히고 빗장 걸리는 소리. 늘 그랬듯이. 정한숙이 부들부들 떨며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째 이 좁은 방에 갇혀 지내는 신세. 남편이 죽자 시아주버님이 보살피겠다며 데려왔지만 실은 동생의 전답설은 맞이기와 가산을 모두 빼앗고 자신을 감금한 것이었지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한 겹 한 겹 풀어내렸습니다. 삼배 보자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지요. 아이고 머니나. 여자 옷을 걸친 거대한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단 저고리 사이로 바위처럼 단단한 가슴팍이 흘러내린 치마 밑으로는 기둥 같은 종아리가 드러나 있었지요. 사내로구나. 정한숙이 혼비백산하여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라게 하여 송구합니다. 춘복이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여인, 김상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지요. 부인께서는 누구시며 소인은 어찌하여? 나는 이 집 재수인데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정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복이 머리를 긁적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소인은 춘복이라 하옵니다. 김상득이 안씨 부인을 강제로 보쌈고자 하여 제가 대신 여장을 하고. 시아주버님이 또 그런 못된 짓을. 정한숙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수첩도 1년째 이곳에 갇혀. 그녀가 울먹이며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시아주버님이 재산을 빼앗고
감금한 사연을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며 지낸 세월을 이런 천인공노할. 춘복이 분개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한숙이 갑자기 춘복의 소매를 움켜잡았습니다. 제발 소첩을 이곳에서 구해주시오. 하오나 지금은 방도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우렁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득, 이놈아, 또 계집을 들였다지? 당장 나와. 본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헌데 춘복이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눈이 번뜩였지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오? 춘복이 얼굴을 붉히며 정한숙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정한숙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급기야 삶은 홍시처럼 새빨갛게 물들었지요. 어머나, 그런 일을. 목숨이 달린 일이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김상득의 발소리였지요. 시간이 없소. 춘복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정한숙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고,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좋아라. 침상이 삐걱거렸고 이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밖에서 김상득이 그 소리를 듣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설마. 김상득이 문 앞까지 다가와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가 갈렸지요. 감히 이것들이. 쾅. 문이 경첩제 뜯겨 나갈 듯 열렸습니다. 김상득이 불같이 들이닥쳤지요. 그 순간 본 광경이란 이불을 대충 덮은 춘복과 정한숙. 두 사람의 옷고름은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어지러웠지요. 춘복, 내 이놈이. 김상득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안씨 부인이 아니라 춘복이라는 사실의 첫 번째 충격, 그리고 재수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의 두 번째 충격. 안씨 부인도 아니고 게다가 내 재수 씨를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 김상득이 허리춤에서 단도를 쨍그랑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내 놈 머리통을 베어버리겠다. 춘복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김상득 정신 차리시오. 뭐, 이 모든 게 당신이 시작한 일이오. 부당한 보쌈을 하려다 이렇게 된 것 아니오? 춘복이 당당히 맞섰습니다. 게다가 관아에 가서 모든 걸 말하겠소. 안씨 부인 보쌈 씨도 재수 씨 감금, 재산 강탈까지. 김상득이 멈칫했습니다. 정한숙도 춘복 옆에 섰습니다. 치아주버님, 춘복을 죽이려면 이 사람도 죽여야 할 텐데요. 뭐, 두 사람이 동시에 죽으면 필시 소문이 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관아에서 조사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정한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재산을 빼앗은 것도, 날 1년째 감금한 것도, 오늘 밤 보쌈 시도한 것도. 김상득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든 손이 점점 내려갔지요. 그리고 본처 마님께도 알려야겠네요. 춘복이 덧붙였습니다. 뭐, 마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과부 보쌈 아래다 실수로 사내를 데려온 일을. 김상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본처를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지요. 한참을 이를 갈던 김상득이 마침내 칼을 집어넣었습니다. 좋다. 춘복, 이놈아,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거라. 정한숙이 춘복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치아주버님, 저도 같이 나갈 것입니다. 춘복과 저는 이미 정을 통했으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저희 서방이에요. 훤히 따라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왜요? 막으실 건가요? 허면 전부 소문을 내겠습니다. 고을 전체, 아니 한양바다까지 소문을 내어드리죠. 김상득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요. 소문이 나면 자신 또한 온전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춘복과 정한숙은 그렇게 김상득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시댁으로 가는 길에 춘복이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용만 했지 않소? 알아요. 정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니 이제 자유의 몸이니 어디든 마음대로 가시오. 친정이든 어디든. 정한숙이 갑자기 춘복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라니요. 이제 거짓은 말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정한숙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지압이 이십니다. 1년 전 그 좁은 방에 갇혔을 때 맹세했어요. 무슨 맹세를? 날 이 지옥에서 구해주는 사내가 나타나면 그 일을 평생 지아비로 섬기겠다고. 춘복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우연히.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정한숙이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절 받아주지 않으면 그녀가 은장도를 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목숨을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춘복이 황급히 은장도를 빼앗았습니다. 알겠소. 알겠으니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정말이세요? 예, 두말하지 않겠소이다. 정한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방님, 그녀가 춘복의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춘복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여장하고 갔다가 부인까지 얻게 되다니. 하지만 정한숙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답니다. 안씨 댁 대문 앞에 도착한 춘복과 정한숙. 마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춘복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문의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새, 춘복이. 아이고, 춘보가. 쾅, 대문이 활짝 열리고 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안씨 부인이 하얀 저고리를 여미며 황급히 걸어 나왔고 퉁퉁 부은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답니다. 춘보가 정말 무사하구나. 안씨 부인이 춘복에게 다가가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본 것이지요. 이분은 정한숙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상득의 제수 정한숙이라 하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서방님이라니? 안씨 부인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춘복이 머리를 긁적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여장하고 보쌈당한 일, 김상득의 제수씨가 1년째 감금되어 있던 일, 그리고 둘이 부부인 척하며 빠져나온 일까지. 그런 일이. 안씨 부인이 정한숙의 마른 손목을 보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얼마나 고생하셨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대청마루에 등잔 3개를 켜놓으니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분이가 따뜻한 숭늉을 가져왔습니다. 정한숙이 숭늉을 마시는데 손을 떨고 있었지요. 천천히 드시오. 이제 안전하니까. 안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지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안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보가, 예, 마님. 너 다친 곳은 없니? 안씨 부인이 춘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팔뚝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분이야, 상처약을 가져오너라. 예, 마님. 안씨 부인이
직접 약을 발라주려 하자 춘복이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마님, 제가 알아서. 가만 있어. 내가 해주고 싶다. 안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을 바르는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춘복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춘보가,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아닙니다. 제가 자원한 일인걸요. 그래도 만약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안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한숙이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께서는 서방님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안 씨 부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정한숙이 일어서서 안 씨 부인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슨 1년간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으면서 날 구해줄 누군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방님이 나타났을 때 마치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았어요. 정한숙이 춘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도 그러셨겠지요.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 지켜주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가는 법이니까요. 안 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복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지요. 춘보가, 예, 마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씨 부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처음 내가 왔을 때는 그저 성실한 일꾼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비 오던 그날 밤 김상득으로부터 날 구해주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빗물에 젖은 채 날 지키겠다고 마루에 앉아있던 내 뒷모습이. 안 씨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 위해 그런 위험한 일까지 자처하는 걸 보니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부끄럽지만 춘보가, 나는 너를 마님, 정한숙이 안 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춘복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도 이미 말했지만 부인의 마음도 받아주세요. 하지만 부인께서 우리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정한숙이 안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어요. 함께 서방님을 모시며 살면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안 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정한숙을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겠어요? 춘복이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지요. 이게 무슨, 제가 무엇이라고 두 분께서 이러시면.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지요. 마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김상득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대요. 아무래도 입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안 씨 부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지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구나.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목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전답 문서와 은자가 있어. 우리 지금 당장 떠나자. 마님, 하지만 춘보가,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자꾸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짐을 간단히 꾸렸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가자.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그들 셋은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지요. 한참을 가다가 고개를 넘을 때 춘복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고을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씨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하지.
정한숙도 거들었지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맑은 계곡이 흐르고 울창한 소나무가 우거진 마을이었지요. 여기가 좋겠구나. 빈 초가집을 하나 구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란으로 고향을 잃고 온 가족이라 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춘복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지요. 도끼질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은 소나무가 잘 쪼개지는구나. 한편 집에서는 두 여인이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안씨 부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을 채우고 정한숙은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형님, 오늘은 무얼 해드릴까요? 서방님이 어제 콩잎을 좋아한다 하셨으니 콩잎쌈을 준비하자꾸나. 두 여인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된장을 푸고 고추를 다지고 마늘을 빻았지요. 부엌 곳곳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답니다. 해걸음 무렵 춘복이 나무 한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적삼은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요. 아이고, 서방님, 고생하셨어요. 정한숙이 바가지에 시원한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춘복이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며 한씨 부인이 수건을 건넸지요. 이마에 땀을 닦으시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상이지만 정성이 가득했지요. 콩잎쌈에 된장, 호박나물, 가지무침, 그리고 뚝배기에 끓인 된장찌개까지. 서방님, 오늘은 산나물 무침을 해봤어요. 고사리랑 취나물을 섞었는데 정한숙이 수줍게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 안씨 부인이 뚝배기를 올렸지요. 두부와 호박이 푹 익어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춘복은 두 여인이 차려준 밥을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난생 처음이오.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워서. 춘복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게 될 줄이야.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나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 별을 보았습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개구리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지요. 저 별은 견우성, 저건 직녀성. 안씨 부인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난다지요. 정한숙이 한숨을 쉬었지요. 우리는 매일 함께 있으니 그들보다 복 받았네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장터에 갔던 정한숙이 헐레벌떡 돌아왔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오? 김상득이 죽었대요. 뭐라고? 재벌은 못 버리고 또 다른 과부를 넘보다가 바로 동네 대장간 김씨 과부였대요. 그 과부 오라비가 대장장인데 그래서? 술 먹고 돌아오는 길에 원한 품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는군요. 대장간 김씨 오라비가 앞장섰다던데 쇠망치로. 안씨 부인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온몸이 뭉개져서 알아볼 수도 없었다던데 두꺼비처럼 튀어나온 눈알도 맥이 수염도 다 으깨졌다고. 정한숙이 몸을 떨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다들 속 시원해했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괴롭혔는지. 춘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결국 제 목숨을 앗아간 거구려. 그 후로 춘복과 두 부인은 더욱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답니다. 김상득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세 사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춘복은 여전히 우직하게 두 여인을 보살폈고 두 여인은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여기며 정답게 지냈지요. 이웃들도 차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옛말의 화복무문 자초유인,
화와 복에는 정해진 문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 했습니다. 춘복은 그 순박한 마음씨로 복을 불렀고 김상득은 그 탐욕으로 화를 자초했으니 과연 하늘이 멀리 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춘복과 김상득, 오늘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